아버지는 평생 딸을 지킨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날 공항에서 누군가를 지킨 건 17살 딸이었습니다. 저 돌아가면 죽습니다. 도와주세요. 딸이 그렇게 절규하며 바닥에 몸을 던졌습니다. 출국 도장이 찍히기 직전 아이는 제 손을 뿌리치고 문제집을 집어 던졌습니다. 외교 전용 통로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아이를 일으키려 팔을 잡았고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끝이었습니다. 체제 안에서 20년을 버틴 제가 공항 바닥에서 한 번의 반역자가 되는 순간 같았습니다. 딸의 울음은 살려달라는 외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폭탄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아이 앞에서 쩔쩔매는 것입니다. 왜 북송 직전 보위부는 제 딸 앞에서 멈춰섰을까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께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 암호 전문이 도착한 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도자기 표면에 닿아 있었지만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사관 지하 사무실 형광등이 늘 그렇듯 희멀건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저는 그 빛 아래서 문서 한 장을 3번, 4번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48시간 내 가족 동반 귀국. 그게 전부였어요. 이유도 없었고 서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무역 참사로 근무한 지 어느덧 6년이 되었습니다. 6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지시를 어긴 적이 없었어요. 새벽에 받은 지시는 새벽에 처리했고, 물어봐선 안 되는 것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체제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의심받지 않는 것, 눈에 띄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방법이 이제 저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관저로 돌아왔을 때 주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내는 제 얼굴을 한번 보고는 말없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무언가를 꺼내려다 그냥 닫았어요. 그 작은 동작 하나로 아내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늘 그런 언어가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것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딸 지은이는 제 약통을 식탁 위에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혈압약 2알을 작은 접시에 올려놓고 물컵 옆에 가지런히 두었어요. 매일 밤 그 아이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2년 전 제가 지하 사무실에서 쓰러진 이후로 단 하루도 빠지지 않은 습관이었어요. 그날 저는 서류를 검토하다 눈앞이 어두워지면서 의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동료가 발견했을 때 저는 차가운 바닥에 뺨을 대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이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소나기 힘이 얼마나 셌는지 손등에 자국이 남을 정도였어요. 그 이후로 지은이는 변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어요. 식탁 위에는 항상 2가지가 놓였습니다. 수학 문제집과 제 혈압약. 아이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약통을 확인한다는 걸 저는 어느 날 새벽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까치발을 들고 찬장 위 약통을 꺼내서 알약 개수를 세어보는 아이의 뒷모습. 그 작은 등을 보면서 저는 가슴 어딘가가 뻐근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 감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지은이가 국제 수학 경시 대회를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반대했습니다. 해외 장학생 심사 후보 명단에 오르면 주목을 받게 되고 주목은 곧 감시라는 걸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시험지를 앞에 두고 눈물을 떨구던 날 밤 지은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나가면 아빠도 나올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웃어넘기려 했지만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눈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17살짜리 눈이 그렇게 차분하고 단단할 수 있다는 게 그날 저는 처음으로 두려웠습니다. 상하이에 있던 조카 현수가 연락이 끊긴 건 그 무렵이었어요.
연구소 관련 프로젝트에 엮였다는 말이 들렸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현수 오빠를 얼마나 따르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둘은 나이 차이가 꽤 났지만 현수가 국제학교 방문단으로 쿠알라룸푸르에 들렀을 때 지은이에게 수학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표지 안쪽에 뭔가 적혀 있었는데 저는 읽지 않았어요. 아이의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현수가 사라진 뒤 지은이는 그 책을 가방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늘 가지고 다녔어요. 그날 밤 저는 약을 손에 올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얀 알약 2알, 지은이가 세워놓은 것들이었어요. 삼키지 못했습니다. 48시간이라는 시간이 2알의 약보다 더 작게 느껴졌거든요. 평생 지시에 따라 살아온 저에게 처음으로 그 지시가 가족을 무너뜨리는 도구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딸의 방문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노크도 못했고 돌아서지도 못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벽 등불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그 시간에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불빛을 기억합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작은 방에서 혼자 켜져 있던 그 불이 사실은 저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대사관 안으로 들어온 건 다음날 오전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3번, 정확히 3번이었어요. 그 리듬을 저는 살면서 2번 들어봤습니다. 한 번은 평양에서 가까이 지내던 동료의 집이 조사를 받던 날이었고 또 한 번은 바로 그날 아침이었어요. 소리만으로도 등 뒤가 서늘해지는 노크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그 나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으로 먼저 압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아는 공포. 그게 제가 평생 안고 살아온 감각이었어요. 요원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명이 함께 들어왔는데 한 명은 제가 아는 얼굴이었어요. 작년에 정기 감찰로 한 번 내려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때는 악수도 나누고 식사도 함께 했었어요. 회식 자리에서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악수를 청하지 않았고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처럼 굴 때 그게 얼마나 더 무서운 건지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봉투 안에는 명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첫 줄에서 딸의 이름을 발견했어요. 지은이의 계좌 내역을 24시간 안에 제출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미성년자 명의 계좌에 외부 자금이 유입된 정황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상하이에서 들어온 소액 송금 2건, 그게 도화선이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봉투를 잡으려 했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6년 동안 갈고 닦은 얼굴이 그때만큼은 제 편이 돼줬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은 채 확인하겠습니다. 라고만 했어요. 그게 그 순간 제가 입 밖에 낼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요원들이 사무실을 나간 뒤 저는 의자에 앉지 못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게 등이 흔들리는 건지 제 눈이 흔들리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연락이 끊기기 직전 지은이 계좌로 작은 돈이 2번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게 오빠가 조카에게 보내는 용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끼리 주고받는 소소한 것. 그게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류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현수가 연루된 연구소 자료, 그리고 딸의 계좌. 그 2가지가 같은 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관저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반쯤 접힌 흰 셔츠를 그대로 들고 있었는데 내려놓지도 않고 접지도 않은 채 굳어 있었어요. 저는 아내 앞에 앉아서 딸 계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아내가 셔츠를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너무 천천히 내려놓아서 그 느린 동작이 오히려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지 않고 말했어요. 지은이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위로도 없었고 반론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그 담담함이 어떤 절규보다 더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딸을 불렀습니다. 지은이는 방에서 나왔을 때
이미 알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도망치는 눈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오래, 아주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현수 오빠 이야기를 꺼내자 지은이는 잠깐 시선을 내렸어요. 손가락 끝으로 무릎 위 바지 솔기를 문지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가 보내준 거예요. 제가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화는 거기서 끊겼어요. 끊겨야 했습니다. 어떤 말은 더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걸 그 나라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17살 아이의 눈빛이 어떤 것이었는지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그날 밤 저는 서랍 안에 접어넣었던 달력을 꺼냈습니다. 지은이가 시험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둔 것이었어요. 수학 경시대회 본선이 이틀 뒤였습니다. 귀국 명령과 정확히 이틀이 겹쳤어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밀했습니다. 딸이 국제심사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 직전 그 이름을 지워버리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달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꾹 눌러 닫았어요. 식탁으로 나갔습니다. 약통이 거기 있었어요. 지은이가 미리 꺼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고 없었는데 약통은 혼자 식탁 위에 남겨져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날 밤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가 딸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연필 긁히는 소리였다는 건 지금도 선명합니다. 48시간이 한 칸씩 줄어들고 있었고 그 아이는 그 시간에도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그렇게 혼자 달려가고 있는 건지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출국 하루 전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대사관에 나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관저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고 딸은 새벽부터 식탁에 앉아 문제집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이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너무 조용한 아침이 때로는 폭풍 전의 그것과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날 아침이 딱 그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다가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 문 앞을 지날 때마다 안쪽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류참사. 저보다 3살 위였고 대사관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늘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지만 점심시간마다 복도 창가에 서서 바깥 하늘을 올려다보는 버릇이 있었어요.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 너머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혼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작스러운 귀국 발령을 받고 떠난 뒤 남은 사람들은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예의인 세계에서 저도 오래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 그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자기도 모르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도 열려 있었어요. 서랍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비어 있었어요. 먼지 하나 없이 누군가 닦아낸 것처럼 문 옆에 붙어 있던 이름표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직사각형 자국만 흐릿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름표가 오래 붙어 있던 자리라 페인트색이 조금 달랐던 거예요. 그 자국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직사각형 테두리를 따라 손끝으로 천천히 짚어봤어요. 벽은 차가웠습니다. 내부망에서도 류참사의 기록은 지워져 있었어요. 업무 보고서, 파일 목록, 회의록, 그의 이름이 들어간 문서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이 조직에서 일한 사람의 흔적이 며칠 만에 이렇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그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사람이 지워진다는 것, 그게 이렇게 소리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은 자신이 살아온 자리가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내를 데리고 점심 무렵 대사관에 잠깐 들렀을 때 아내도 그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린 문 앞에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빈 책상을, 열린 서랍을,
이름표가 사라진 자국을 아내는 오래 서 있었어요. 제가 어깨를 건드리려다 멈출 만큼 오래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울지도 않았고 굳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저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았습니다. 부부가 20여 년을 함께 살아도 어떤 눈빛 앞에서는 말문이 막히는 법이잖아요. 관저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조수석 창밖을 내내 바라봤어요. 쿠알라룸푸르의 거리는 그날도 환했고 사람들은 그날도 느긋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세상이 저를 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쥐었어요. 손이 하얗게 될 때까지 쥐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는 걸 보고 나서야 조금 힘을 풀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지은이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이전에도 그 문 앞에 선 적이 있었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지은이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문제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연필을 든 손이 잠깐 멈췄어요. 아이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서 문제집을 천천히 덮었어요. 지은이가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막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서 아이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손이 참 작았어요. 매일 약통을 꺼내고 문제를 풀던 손이 이렇게 작다는 걸 그날 처음 제대로 느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에서 쿠알라룸푸르의 밤,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음이 오히려 그 방의 침묵을 더 두껍게 만들었어요. 지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이가 괜찮다는 걸 아버지가 믿어주는 것. 그게 그날 밤 제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의 괜찮다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선언이었다는 것을, 내일을 향해 이미 준비된 사람이 하는 선언이었다는 것을. 출국 당일 새벽, 저는 눈을 뜨지 않은 채로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눈꺼풀 너머로 창문 빛이 바뀌는 걸 느끼면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옆에서 아내가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그 숨소리가 너무 규칙적이어서 오히려 잠을 자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날 새벽 나란히 누운 채로 서로 자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23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과 말을 못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날 새벽 우리 사이는 후자였어요. 보이부 요원이 관저 앞에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저는 커튼 틈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은 차 한 대가 골목 초입에 세워져 있었어요. 엔진이 켜져 있었습니다. 배기구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게 새벽 공기 속에서 천천히 흩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이것이 마지막 아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입안에서 굴려봤습니다. 삼키지도 뱉지도 못했어요. 그냥 입 안에 있었습니다. 짐은 전날 밤에 이미 꾸려져 있었어요. 아내가 혼자 쌌습니다. 저는 거들려 했지만 아내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뒀어요. 지은이 가방은 아내가 직접 챙겼습니다. 딸이 챙겨둔 것에 아내가 한 번 더 손을 댔어요. 지은이가 잠든 사이에 저는 그 장면을 봤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딸의 가방 안쪽 지퍼칸에 서류 한 장을 접어넣는 것을 봤어요. 무슨 서류인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었지만 아내의 손끝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 조심스러움을 제 질문으로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도 사랑이 전달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날 밤 아내의 그 손이 그랬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보이부 요원이 운전하는 차를 저희 가족이 함께 탔습니다. 지은이는 뒷좌석 창가에 앉았어요. 저는 아이 옆에 앉았고 아내는 반대편이었습니다. 쿠알라룸푸르는 그 시간에도 불빛이 가득했어요. 고층 건물들이 아직 꺼지지 않은 불을 달고 서 있었고 도로 위에는 이른 새벽부터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어디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겠지. 그 생각을 하는데 목구멍 안쪽이 뻐근해졌습니다. 지은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씹는 것도 아니고 참는 것도 아닌 그냥 닫혀있는 입술이었어요. 저는 그 옆모습을 훔쳐봤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던 날 새벽을 떠올렸어요. 평양의 산부인과 복도에서 제가 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그 새벽. 간호사가 나와서 딸이라고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감각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뭔가로 꽉 찬 것 같은 그 무게감. 지금 이 차 안에서 그 무게가 다시 느껴졌어요. 그때와 같은 무게인데 이유가 달랐습니다. 지은이의 손에 무언가 들려 있었어요.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쥐고 있었습니다. 수학 경시대회 접수 확인서였어요. 대회 날짜와 장소, 지은이의 이름이 인쇄된 종이. 공항에 그걸 들고 가는 이유를 저는 그 순간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아이가 그걸 쥐고 있다는 사실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 종이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 어딘가를 세게 눌렀어요. 저는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더 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요원이 전방을 주시하는 틈에 아내의 손이 조용히 제 손등 위로 올라왔어요. 꽉 쥐지도 않았고 가만히 얹기만 했습니다. 5초, 아니 10초쯤 됐을까요? 그러다 차가 큰 도로로 올라서면서 흔들리자 아내의 손이 자연스럽게 제 손에서 떨어졌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내는 다시 창밖을 봤고 저도 다시 앞을 봤습니다. 그 10초가 그날 아침 우리 사이의 전부였어요. 공항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빛을 받은 유리 외벽이 희끄무레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한 번 길게 들이켰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숨을 쉬지 않고 있었는지 공기가 폐 안쪽까지 닿는 느낌이 어색했어요. 지은이가 그 순간 고개를 돌려서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이 마주친 채로 차가 공항 진입로로 들어섰습니다. 그 눈빛 안에 뭔가가 있었어요. 제가 읽어야 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는데 저는 그게 무엇인지 그 순간에는 끝내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압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아버지는 늘 너무 늦게 알게 됩니다. 외교 전용 출국 통로는 일반 구역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안내 표지판도 없고 따로 번호를 뽑을 필요도 없는 곳이에요. 아는 사람만 아는 문으로 들어가서 아는 사람만 앉는 대기구역에서 기다리는 곳입니다. 저는 그 통로를 6년 동안 수십 번 드나들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발바닥이 바닥에 붙는 것 같았습니다. 한 발짝을 떼는데 평소보다 훨씬 많은 힘이 필요했어요. 몸이 아는 거잖아요. 머리보다 몸이 먼저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기구역은 좁고 밝았어요. 형광등 빛이 천장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구조여서 그늘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숨을 곳이 없는 빛이었어요. 그늘, 보이부 요원 2명이 우리 가족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한 명은 여권을 거두어 갔어요. 3개를 한꺼번에. 아내의 것, 제 것, 그리고 지은이의 것. 요원이 여권을 집어드는 순간 지은이의 시선이 그 손끝을 따라갔다가 다시 제 쪽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 손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말을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지은이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요원이 눈짓으로 다른 요원을 턱짓했어요. 여자 요원이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눈으로 쫓다가 시선을 내렸어요.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손잡이를 2손으로 쥐고 있었어요. 손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쥐고 있었는데 표정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간극이 무서웠어요. 속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이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너진 상태인지 아십니까? 무너진 것조차 들키면 안 되는 세계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얼굴이 있어요. 저도 그 얼굴을 하고 있었고, 아내도 그랬습니다. 잠시 후 지은이가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하기엔 조금 긴 시간이었어요. 요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제 옆에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제 쪽으로 몸을 약간 기울였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맡아줘요. 휴대전화였어요. 아이의 휴대전화를 제 재킷 주머니에 찔러 넣으면서 지은이가 덧붙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왜냐고 묻지 않았어요. 다만 아이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손을 건네주고 나서 지은이가 자기 손을 무릎 사이에 끼워 넣는 걸 봤어요. 손을 녹이려는 것처럼 공항안은 차갑지 않았는데도 저는 그 휴대전화가 주머니 안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기계 하나가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뭔가가 들어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꺼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요원의 시선이 우리 위에 내내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위로 손을 얹었어요. 그냥 얹고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 상태로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다른 항공편이었어요.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여행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저 방송을 듣고 일어서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어디든 자기가 원해서 가겠지. 티켓을 자기가 골랐겠지. 출발지도, 도착지도, 옆자리 사람도. 그런 여행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무너지는 것과 가라앉는 것은 다릅니다. 무너지는 건 소리가 나지만 가라앉는 건 소리가 없어요. 그날 저는 소리 없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수학 경시대회 접수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서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편편하게 폈어요. 구겨진 것도 아니었는데 아이는 손바닥으로 몇 번이나 쓸어내렸습니다. 요원이 그쪽을 힐끗 봤어요. 지은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그 종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름이 인쇄된 부분을 손가락 끝으로 한 번 짚었다가 뗐어요. 저는 그 동작을 보면서 무언가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꺼내든 이 상황 앞에서는 너무 작게 느껴졌거든요. 아내가 그 순간 지은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없이 꼭 쥐지도 않고 그냥 얹었어요. 지은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깨 위에 손을 느끼는 것처럼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세 사람이 그 짧은 순간에 말 한마디 없이 서로에게 무언가를 전달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하면 오히려 작아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출국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요원이 일어섰어요. 우리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지은이가 접수 확인서를 가방 안에 넣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내가 가방끈을 어깨에 고쳐 매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앞을 봤어요. 출국 통로 쪽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발을 억지로 떼어 놓으며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불쑥 아무 예고도 없이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어요.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문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출입국 심사대 앞까지 오는데 제 2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거리가 평생 걸어온 어떤 길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외교 전용 통로는 일반 구역과 유리벽 하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어요. 캐리어를 끌고 아이를 안고 커피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저희 사이에는 유리 한 장이 전부였는데 그게 세계와 세계 사이의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유리를 보지 않으려고 앞만 봤어요. 출입국 직원이 심사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의 말레이시아 남성이었어요. 피곤한 듯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지만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장을 들었어요. 보이부 요원이 여권 3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첫 번째 여권을 폈어요. 제 것이었습니다. 도장이 내려오려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이가 앞으로 나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보이부 요원이 반응하기도 전에 지은이는 심사대 바로 앞까지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문제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학 문제집, 노트, 연습지들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흩어졌어요. 지은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울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큰 소리였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온몸으로 우는 것 같았어요. 어깨가 흔들리고 머리카락이 흘러내리고 두 손이 바닥을 짚었습니다. 저는 강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돌아가면 안 됩니다. 공항이 조용해졌어요. 정확하게는 그 구역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출입국 직원의 손이 멈췄어요. 도장을 든 채로 보이부 요원이 지은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딸의 어깨를 잡으려 했어요. 그 손이 닿기 직전에 지은이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영어였어요. 말레이어가 섞였어요. 저는 그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아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손톱이 박힐 만큼 세게. 유리병 너머 일반 구역에서 사람들이 멈춰섰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 걸음을 멈추는 사람들. 공항 직원 2명이 뛰어왔어요. 보이부 요원이 외교 신분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빠르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이 들렸지만 머릿속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바닥에 흩어진 문제집 위에 앉아 있었어요. 흩어진 종이들 위에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2명이었어요. 말레이시아 경찰이었습니다. 요원이 다시 외교 신분을 주장했어요. 경찰이 요원을 제지하고 지은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영어로 물었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어요. 뺨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는 사람의 눈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이 17살 아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도 눈빛을 잃지 않았다는 걸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지은이가 가방 안쪽 지퍼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접혀있던 서류였습니다. 아내가 전날 밤 몰래 넣어두었던 바로 그 서류였어요. 경찰에게 내밀었습니다. 경찰이 받아서 펼쳤어요.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장이었어요. 경찰의 눈이 서류 위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동료 경찰을 봤습니다. 2사람이 짧게 눈빛을 교환했어요. 보이부 요원이 다가오려 했습니다. 경찰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말없이 손 하나로 출국은 멈췄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이 상황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 그 2가지가 동시에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봤어요. 딸은 바닥에 앉은 채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아직 뺨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온몸으로 울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딘가로 연락이 가고 있었어요. 보이부 요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으로 요원의 얼굴에서 당황함이 보였어요. 저는 그 표정을 6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에서 당황을 보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두려움이 줄어드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공항 바깥에서 차 한 대가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보수사국 차량이었어요. 출국 통로 불빛 아래 바닥에 흩어진 문제집들 위에 앉은 지은이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아이 주변에 수학 문제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풀다만 문제들, 메모가 빼곡한 여백들, 17년 인생이 거기 쏟아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한 가지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가족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지은이를 지킨 적이 없었어요. 지은이가 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보수사국 요원들이 들어왔을 때 공항 외교 전용 통로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은 뒤로 물러나 있었고 경찰은 우리 가족 주변에 서 있었어요. 지은이는
바닥에서 일어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건네준 종이컵을 두 손으로 쥐고 있었어요. 물이었는지 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쥐고만 있었어요.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수사공 요원이 저를 별도 공간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테이블과 의자 2개가 전부인 방이었습니다. 요원이 서류를 꺼냈어요. 지은이가 경찰에게 건넸던 바로 그 서류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처음으로 제대로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장은 학교 상담 기록이었어요.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여러 달에 걸쳐 있었어요. 지은이가 국제학교 상담교사를 정기적으로 만나왔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상담 내용에는 가정 환경에 대한 우려와 아동보호 필요성에 관한 교사의 소견이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장은 아동보호기관에 접수된 사전 상담 사본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은 국제수학경시대회 장학생 후보 등록 확인서였어요. 지은이의 이름이 국제교육기관 데이터베이스에 공식적으로 올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기면서 숨을 쉬는 것을 잊었습니다. 이것들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하나씩 날짜를 확인했어요. 가장 오래된 것이 10달 전이었습니다. 10달. 지은이가 새벽 5시에 일어나 혈압약을 세던 바로 그 무렵부터 이 아이는 이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알고 있었는지도 그 순간까지는 몰랐어요. 다만 아내가 전날 밤 가방 안에 넣어준 것이 바로 이 서류들의 사본이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맞춰졌습니다. 요원이 물었습니다. 자발적 보호 신청 의사가 있느냐고.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봐야 했어요. 지은이를 봐야 했습니다. 요원이 기다려주겠다고 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 혼자 그 방에 남겨졌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펼쳐진 채로 저는 한동안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10달 동안 혼자 쌓아온 것들이 거기 있었어요. 저를 살리기 위해 17살짜리 아이가 혼자 쌓아온 것들이. 잠시 후 지은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눈이 부어 있었어요. 요원이 잠깐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지은이는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왜 혼자 있냐고 물어야 하는 건지,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무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현수 오빠가 USB를 보내줬어요. 가방 안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만 한 USB였어요. 현수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연락이 끊기기 직전에 지은이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오빠는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어요. 현수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무엇을 담아 보냈는지 그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유엔 난민기구 쿠알라룸푸르 사무소 긴급 보호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아내와 지은이와 함께 보위부 요원들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를 제기했지만 지은이의 이름이 이미 국제교육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었고 아동보호 기록이 현지 기관에 남아 있었어요. 미성년자의 강제 출국을 강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위부가 멈춘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었어요. 지은이가 이미 국제 기록망 안에 우리 가족의 이름을 새겨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워질 수 없는 곳에 이름을 올려놓는 것, 그게 이 아이가 10달 동안 새벽마다 해온 일이었어요. 며칠 후 저희는 제3국 재정착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수학경시대회는 놓쳤어요. 지은이는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고 저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음에 또 준비하면 되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새로운 곳에서의 첫 아침, 지은이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떴어요. 부엌 쪽에서 찬장을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식탁 위에 약통이 놓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뺨이 젖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은 지키는 것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 비로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은이는 지금 새로운 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시대회 준비를 다시 시작했어요. 저는 아침마다 약을 먹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약을요. 그 아이가 꺼내놓은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그 일을 먼저 한 딸이 그 평범한 아침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살아서 맞는 아침이 누군가 나를 위해 꺼내놓은 약통이 있는 아침이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이것 하나는 남아있다는 것. 그걸 저는 이제 압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17살짜리 아이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10달 동안 새벽마다 혼자 준비해왔다는 것, 그 사실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는 흔히 부모가 자식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자식이 먼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순간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지은이가 매일 새벽 꺼내놓은 건 약통이었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향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도 그 약통 하나가 모든 말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